네, 22번 문항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항을 보시면 다음 세교사 견해의 근거가 되는 지능검사 혹은 평가 접근에 대해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뭐 그렇게 교육학 내용에 봤을 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인명교육학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변별을 위해서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론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문제가 핵심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 그냥 지능검사 이런 거 나오겠어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도는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틀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22번 문항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중요한 교육학 내용 이론들, 뭐 비고측이나 피아제 엄청 중요한 이론들이잖아요. 그것들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뭐 이론적인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다른 의미에서 이거는 어떤 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 왜? 지능 검사라고 하는 거, 서술형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게 초점이 있을지 그냥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문항을 통해서 웩슬러 지능 검사라고 하든지 역동적 평가 혹은 썸파 검사라 SOMPA라고 하는 검사, 이런 것들이 존재했구나. 우리 그걸 알고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면 김교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현우와 연수에게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로 이루어진 지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게 웩슬러 지능 검사죠. 두 학생의 지능 검사가 유사하게 나오는 것을 보니 두 학생의 지적 능력은 비슷하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대비해야 되냐?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소검사의 두 부분을 나누어서 실시한 이 웩슬러 지능 검사의 정의와 장단점, 이런 기본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웩슬러 검사는 어떠한 그 검사의 유형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이 검사는 어떠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웩슬러 지능 검사가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 분포 곡선을 가정한 지능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IQ라고 되는 관점도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이 IQ 검사를 할 때는 언어성 검사인, 예를 들면 뭐 산수, 어휘,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동작성 검사, 빠진 곳 찾기, 뭐 기호 쓰기, 차례 맞추기, 이런 걸 같이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충 소검사라고 해서 10가지 이외에도 3가지 보충 소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웩슬러 지능 검사가 이렇게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와 보충 소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아이들의 정확한 언어적 그 지능을 측정해 내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두 번째, 역동적 평가 보기. 박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보기엔 현우와 연수는 발달 잠재력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 혼자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달 수준과 도움을 받아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달 수준 모두 평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잠재력, 발전 가능성을 평가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 평가인 그 비고츠키가 제시했던 역동적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 발달 수준은 똑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힌트를 줬을 때 그 문제를 더 잘 맞춰 나간다면 그 아이는 훨씬 더 큰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동적 평가는 웩슬러 지능 검사나 이 썸파에 비해서 훨씬 중요한 이론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동적 평가에 대해서도 많이 다뤄봤지만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역동적 평가에서 중요한 건 뭐다? 역동적 평가가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평가 방법은 무엇이고, 목적 및 시기는 무엇이냐,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한번 정리 딱 해보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교사 볼게요. 2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우와 연수가 서로 다른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능검사가 자체가 갖고 있는 문화적 편파에 영향을 미친 결과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문화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한 문화 평형검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 이게 서술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내가 지능검사를 했는데 문화 편파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런 문화 편파적인 웩슬러 검사에는 문화 편파적인 내용이 들어와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검사를 해보고 싶은데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게 뭐다? 썸퍼라는 거예요. 썸퍼. 그래서 이 지능이 가지고 있는, 그 지능 검사가 가지고 있는 정의를 써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시험에 내용 타당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정의만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썸퍼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무엇인지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본다면 이 썸파는 시스템 오브 멀티컬처 프롤레스틱 어세스먼트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 시스템은 어떤 체계가 어세스먼트 평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인데 멀티컬처 다양한 문화 이것도 정확하게 제가 뜻은 모르지만 이거 다양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배경에서 편견 없이 동등하게 지능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썸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자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동의 현재 기능 수준과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으로 이 안에는 의료 요소와 사회적 요소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강의 순서는 웩슬러 지능 검사 먼저 하고 그다음 썸파하고 역동적 평가 이 순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웩슬러 지능 검사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언어성 소검사와 동작성 소검사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어성 IQ, 동작성 IQ를 통해서 전체 IQ를 선정해내는 게 웩슬러 지능 검사다라고 하는 것 정의를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IQ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들어가는 게 핵심이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언어성 검사 안에는 뭐 상식, 공통성, 산수, 어휘, 이해 이러한 요소가 포함되고 동작성 검사에는 빠진 곳 찾기, 기호 쓰기, 차례 맞추기, 모양 맞추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동령 찾기, 숫자, 미로와 관련된 세 가지 보충 소검사로 따로 실시해서 총 10가지의 기본 소검사와 3가지의 보충 검사로 구성됨으로써 아이들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가 바로 웩슬러 지능 검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언어성 검사 안에도 뭐 어휘, 이해, 상식 이런 게 예시들 한 3-4가지씩 여러분들이 준비해 두시고 동작성 검사도 빠진 곳 찾기 그 다음에 토막짜기, 모양 맞추기 이런 것들 예시 준비해 두시면 좀 더 시험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고득점을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빠지면 안 되는 게 개인의 지능을 동일 연령 집단 내의 상대적 위치로 규정한다는 거. 이 말도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웩슬러 지능 검사는 정규 분포 곡선을 가정해서 상대 평가를 통해서 서열 척도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척도의 중요에서 보면. 그래서 아이들의 서열화시키는 서열 척도를 서열 척도이지 않아서 비율 척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상대적 위치를 통해서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IQ 지능 검사는 어떤 절대적인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와 서로를 비교한 상대적인 수치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평균이 100이면서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 부품 곡선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웩슬러 지능 검사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로 나누어서 아동의 총체적 능력 안에서 장점과 약점을 분석함으로써 아동에 맞는 교육적 방안이나 지도 계획을 세우는 데 유리하다는 점. 그 다음에 지능 하위 능력 및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지능이 정상임에도 특정 영역의 학업 수행이 떨어지는 학습 부진 진단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두 가지의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표준화 그러니까 상대평가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기준만 잘 잡으면 뭐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평가 가능하다는 점. 그러니까 언제서 적용적 가능하게 용이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타일러의 목표 어떤 목표 중심 교육 과정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웩슬러의 지능 검사 장점, 이게 언어성, 동작성 나누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장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능 하위 능력 및 심리 특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지능은 정상인데 특정 영역이 수업이 떨어지는 부분, 학습 부진 진단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이 부진한지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언제든지 뭔가 검사 가능하다는 점. 이런 3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웩슬러 지능 검사의 단점은 어떤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이거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문화 집단에서 살아왔는데 이거 특정 문화 집단에서 유리하게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화 집단의 경우에는 똑같이 답을 했을 때 훨씬 더 답이 저조할 수 있어요. 생각하는 게 다른 건데 그걸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편파적인 문항으로 몇 문제가 문항들이 구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특정 문화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취 동기, 창의성, 타인을 다루는 능력 등 평가하기는 부족하다. 그래서 뭔가 언어수능 검사와 동작서 검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 뭐 동기, 창의성, 그 다음 타인과의 어떤 그 대인관계성 이건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능 지수가 높으면 학업 성취에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성공적인 삶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능 검사상의 유의점이자 웩슬 지능 검사의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라고 볼 수 있죠. 특정 부분만 다룰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지능 지수는 상대적 위치를 평가하는 거지 절대적 검사 그 수치가 아니고 또 그 검사 결과에 항상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설명을 해줄 때 이거는 유의점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능이 높을지라도 아무리 높아도 그 검사 집단 사이에서 만약에 똑똑한 그 검사 동일 연령대, 예를 들면 비슷한 연령대에서 좀 높은 아이들이 있었다면 평균이 100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두 자릿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자릿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항상 두 자릿수 아닌 게 이 오차가 존재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10 정도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두 자릿수의 IQ가 나왔다 해서 무조건 난 이게 내 IQ 점수야 라고 해석하는 것도 또 그런 그 해석상 유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피해야 되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확실한 건 상대적 위치이지 절대적 지능 검사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검사 결과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이것도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단점이자 해석상의 유의점. 그리고 위에서도 이런 성취 동기 창의성, 타인을 다룬 능력을 평가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생활적인 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멱살 지능 검사가 높다고 해서 실제 검사에서 성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만 아니다. 이것도 지능상의 유의점이자 또 단점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웩슬 지능 검사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시험에서 다 서술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이외에 안 보셔도 돼요. 이 정도만 딱 준비해 놓으시면 되니까 이걸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문화 편향성을 이제 문화적인 어떤 틀을 이제 우리 편견을 없앤 문화 평형 검사 썬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